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알기 쉬운 국가배상법 자료를 펴주시면 됩니다. 이 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5번째 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5번째 시간 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9월 달에 했던 기초이론 행정쟁송법 특강이 4번째 시간까지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가 이제 5번째 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국가배상제도 보시면은 손해전보제도가 2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행정주체가 위법한 행위를 해서 돈을 주게 되면 그게 손해배상이 되고, 그 다음 적법한 행위를 했음에도 돈을 주게 되면 그 손실보상이 되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것이 위법인지 적법인지를 가지고 나누시고, 그 다음에 표를 보시게 되면 위법한 공행정작용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 적법한 공행정작용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 손해 발생은 똑같습니다. 둘 다 손해 발생입니다. 손실이든 손해든 뭐건 상관없습니다. 둘 다 손해가 발생을 했는데 하나는 위법이고 하나는 적법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손해배상은 개인주의적이고 손실보상은 단체주의적이다. 그러니까 국가하고 피해 국민하고 개인 대 개인의 관계에 있어서 개인주의적 관점에서 돈을 주는 거면 손해배상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단체주의적 관점에서 돈을 주는 거면 그런 걸 우리가 손실보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도의적 관점에서 돈을 주면 손해배상이 되는 거고, 도의적 관점, 도덕적 관점에서 주면은 그것이 바로 손해배상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공평부담의 관점에서 돈을 주게 되면 그것이 바로 손실보상이 됩니다. 손실보상 쪽에 여러분들 잘 안 와닿을 수 있습니다. 공항을 만들었다, 발전소를 만들었다, 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공항을 만들기 위해선 당연히 뭐가 필요하겠죠? 부지가 필요하겠죠. 땅이 필요합니다. 땅이 필요하면 거기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의 땅을 강제로 그 재산권을 박탈하고 수용이라는 행위를 해야 됩니다. 소유권 박탈 행위를 우리가 수용이라고 합니다. 수용. 공용 수용 이러거든요.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재산권을 박탈한다라고 해서 공용 수용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공항을 만들어서 얻게 되는 유익은 전체 국민이 함께 얻는 유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살던 사람들만 땅을 뺏기게 되고 집을 뺏기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럴 땐 우리 특별한 희생이라는 게 발생했다. 너무 억울하겠죠. 그냥 전체 이익을 위해서, 공익은 뭐라고요? 전체의 이익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사익은 뭐라고요? 개인의 이익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공항을 만드는 거니까 이 땅을 좀 뺏는다고 하더라도 참아라 라고 하면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참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전체가 수익을 얻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전체가 돈을 조금씩 부담해서 그 공항을 짓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공평부담의 원칙, 공평분담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손실보상은 법의 근거가 있고요. 그래서 법대로 땅을 뺏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주는데 전체가 함께 부담을 해서 돈을 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어떤 작용이냐라고 했을 때 손해배상은요, 그것이 반드시 공권력 행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반드시 처분일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손실보상은 반드시 공권력 행사해야 됩니다. 반드시 공권력 행사여야 한다라는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우리 헌법에는 손해배상은 29조의 헌법상의 근거를 두고 있고 손실보상은 23조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일반법은 손실보상이 일반법이 따로 없다고 했죠. 그래서 개별법을 근거로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반드시 재산적 손해만을 배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비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도 사람이 죽었다, 사망을 했다, 다쳤다, 뭐 이런 비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손실보상은 오직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전부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전보 책임을 보시게 되면 손해배상은 우리가 이제부터 손해배상 그러면 2조 생각합니다. 2조를 떠올리시고 2조에 보면 뭐가 있었냐면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유책입니다. 과실책임입니다. 과실책임이어야 되고 그러나 손실보상은 무과실책임입니다. 무과실책임을 말한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은 우리 2조든 5조든 간에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을 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쪽에서는 국가나 지자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면 충분하다 이겁니다. 근데 오른쪽에 구분의 상대화를 한번 보세요. 구분의 상대화, 헌재 입장이죠. 오늘날 국가 적용의 확대로 인해서 위법적법을 명확히 나누기 곤란한 영역이 등장하기 됨에 따라 위법이면 손해배상, 적법이면 손실보상 이렇게 가면 될 텐데 그걸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어느 것으로도 손해전보가 불가능한 영역이 나타나게 되었다. 불가능한 영역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위법 무과실의 영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 무과실의 영역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방금 보신 대로 손해배상은 반드시 과실이 인정돼야 되죠. 유책입니다. 유책이에요. 따라서 위법 무과실의 영역이 발생하게 되면 그거는 적법 무과실도 아니고 위법 과실도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으로도 손실보상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로 인해 단일한 국가 책임제도의 구성에 시도가 있으나 우리 헌법상으로는 방금 보신 대로 29조와 23조에서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을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죠. 헌법상 양 제도는 별개의 법제도로 구분이 되어 있는 바 두 제도를 분리해서 검토할 필요는 아직까지는 있다는 겁니다. 헌법이 바뀌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아직까지는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을 별도로 구분해서 비교할 실익은 있다. 그래서 양쪽으로 따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밑에 보시게 되면요. 아직 이해가 온전하진 못하지만 밑에 표를 한번 보시면 수용 유사적 침해하고 수용적 침해 그리고 희생적 침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법 과실은 손해배상으로 돼 있죠. 위법 과실은 손해배상으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적법 무과실인데 정상적인 상황이에요. 의도적 침해가 발생했을 땐 손실보상으로 돼 있죠. 그런데 여기를 벗어나는 영역이 존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여기를 벗어나는 영역.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는 거기에 있는 수용 유사적 침해입니다. 수용 유사적 침해. 수용 유사적 침해는 이런 상황을 말을 하는 건데요. 먼저 손실보상에서부터 한번 출발을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법 강론에 가게 되면 공용부담이라는 게 있어요. 공용부담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용부담이라는 것은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국민에게 어떤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공용부담은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부과하는 걸 우리가 공용부담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인적 공용부담, 물적 공용부담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 중에 물적 공용부담을 가봅니다. 물적 공용부담, 물건 얘기하는 겁니다. 물건.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세 개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하나가 이제 공용수용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공용사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용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한, 수용, 사용, 제한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수용은 뭐라고 했습니까? 재산권 박탈이라고 했습니다. 아예 뺏어버리는 겁니다. 가장 침입적이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사용이라는 것은 내 땅이나 건물 같은 것들을 국가가 사용을 해버리는 겁니다. 국가가 내 걸 쓰는 거예요. 국가가 내 거를 공익 목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용 제한이라는 것은 공익 목적으로 내 건데 내가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재산권 행사가 제한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내 물건인데 내 물건에 대한 사용 방법에 일정한 제한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사용이나 제한은 수용보다는 덜 침입적이죠. 수용보다는 아예 뺏는 것보다는 덜 침입적이죠.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인데 항상 문제가 되는 건 맨 밑에 있는 공용 제한 부분입니다. 뭘 떠올리시면 되냐면 그린벨트가 묶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린벨트가 묶였다. 그린벨트가 묶이게 되면은 내 땅이지만 내 땅에다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발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보시게 되면 나대지라는 거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나대지가 뭐예요? 여러분 이제 땅이 있으면 대지가 있고 농지가 있고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목이. 그런데 대지라고 부르게 되면 대지는 건물을 짓는 땅을 말하는 겁니다.
용도가 건물 짓는 게 목적이에요. 그 땅의 목적이. 건물을 짓는 땅인데 근데 그린벨트가 묶여버리면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없다? 지을 수가 없다. 근데 이 땅은 지금 옷을 벗고 있다는 겁니다. 땅이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땅이 건물을 지어놨다는 거예요. 건물들로 옷을 입고 있다라는 거거든. 그런데 나대지라는 것은 이 대지가 용도가 건물 짓는 땅인데 근데 현재 건물이 아무것도 없는 땅에 공터야, 공터. 공터인데 거기를 그린벨트로 묶어버리잖아? 그럼 난 이 땅을 전혀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용도가 오직 건물 짓는 것밖에 없는데 그걸 못하게 한단 말이야. 이미 건물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임대를 해서라도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아예 건물이 없는 나대지야. 벗을 나짭니다. 그래서 대지가 벗고 있다는 거야. 건물이 없다는 거야. 근데 거기에 그린벨트가 묶였어. 그러면 뭐랑 똑같아요? 그냥 내 땅을 뺏어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내 땅을 뺏어간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공용 제한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이 공용 제한이 단순히 공용 제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랑 똑같다는 거야? 이건 뺏긴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뺏긴 거나 마찬가지다. 이럴 때는 손실 보상이 필요한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수용 유사적 침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수용과 유사하다. 수용에 버금가는 재산권 제약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수용에 버금가는 재산권 제약이 발생했으며 수용이 있으면 이거는 애누리 없어요. 수용이 있으면 강제로 뺏고 돈 안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수용을 하게 되면 돈을 주거든요. 돈을 주는데 이 정도 됐다라고 하게 되면 수용에 버금가는 정도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했다라고 하게 되면 수용은 아니지만서도 돈을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돈을 줄 필요가 있다는 거야. 이런 경우에 아직 잘 모르셔도 체계부터 잡으세요. 이런 경우에 위법 무과실이 발생합니다. 위법 무과실 책임이 발생한다고요. 위법 무과실이면 위법 과실이면 손해배상 처리할 테고 적법 무과실이면 손실보상 처리하면 되는데 위법 무과실이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럴 때 어쩔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잠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뒤로 한번 쭉 넘어가 보시게 되면 뒤로 쭉 넘어가시면 11페이지에 그림이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 좀 보겠습니다. 손해전보제도의 흠결 영역. 항상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손해전보제도의 흠결 영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손해전보는 무엇과 무엇을 말하는 것이다.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두 가지 제도로는 해결이 안 되는 영역이 존재하더라. 이게 바로 흠결 영역입니다. 흠결 영역. 어떻게 보충해 메울 것이냐 라는 문제가 생기겠죠. 거기서 이제 앞에서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특이한 경우가 뭐하고 있었습니까? 수용 유사적 제약이 있었고 수용적 제약이 있었고 희생적 제약이 있었고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중에 희생적 침해 부분은 좀 특수해요. 좀 특수하니까 잠시 보류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오른쪽에 수용적 제약과 수용 유사적 제약과 이렇게 나눠져 있죠.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특이한 상황인 거예요. 이게 항상 문제 나옵니다. 왼쪽에 보시면 수용인 경우가 있고 수용이 아닌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수용인 경우는 이거를 말하는 거고 수용이 아닌 경우는 이거 두 개를 말하는 거야. 어려울 거 없죠? 이거냐 아니냐 이겁니다. 이거냐 아니냐 이건데 그런데 이 수용이면 재산권 박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행정법 처음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가배상의 기초이론이라고 했지 행정법 기초이라고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앞부분 여러분들 배우셨지 않습니까? 법치의 행정의 원리 중에 법률 유보라는 거 배웠죠. 법률 유보. 법률 유보는 뭐예요? 법률 유보는 법률에 맡긴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의회 유보는 의회에 맡긴다. 반드시 의회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행정 유보는 행정에 맡긴다. 행정 알아서 하라라는 뜻입니다. 행정부가 알아서 하라. 법률 유보라는 게 있죠. 근데 거기에 보면 학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침해 유보설, 신침해 유보설, 권력행정 유보설, 급부행정 유보설, 전부 유보설, 중요사항 유보설 이런 것들이 있어. 근데 어느 견해를 취한다라고 할지라도 이와 같은 행위들은 다 침익적인 행위입니다. 다 침익적인 행위고 어느 학설을 따라도 반드시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근거 있겠지? 오케이, 근거 있을 거야.
법의 근거가 있을 텐데 개별법의 근거가 있을 겁니다. 단행법에. 근데 그 법에 이 친구는 있잖아. 얘는 보상을 해라, 돈 줘라 라는 규정이 있어. 재산권 박탈인데 보상해라 라는 말이 없으면 이건 무조건 위헌이야.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 남의 땅 뺏고 돈도 안 주고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법에 보상 규정이 있어. 얘네들은 어때? 얘네들이 과연 보상이 필요한 정도인지, 그러니까 우리 헌법 23조 3항에 얘기하는 정도의 그 정도,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는 보상이 필요한 그러한 공용 제약인지 아닌지 문제가 얘네들은 명확하지가 않아. 명확하지가 않아서 법에 보상 규정을 안 둘 수 있단 말이에요. 안 둘 수 있어. 그런데 얘는 문제가 안 돼. 얘는 왜 그럴까? 지금 제가 기준을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수용이냐 아니냐 이 문제를 하나가 얘기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 얘하고는 그 재산권을 제약하는 형태가 명확합니다. 형태가 명확하다고. 그러니까 남의 땅을 국가가 좀 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재산권 제약 발생의 형태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엔 보상 규정을 둬요. 보상 규정이 있으면 뭐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런데 이 경우 있잖아요. 그린벨트를 묶어놨다. 대법원도 마찬가지고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고 그린벨트 좀 묶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보상이 필요한 정도의 특별한 희생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선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예외를 인정해서 보상이 필요한 거예요? 벗고 있을 때죠. 벗고 있을 때 창피하잖아. 그쵸? 나대지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바로 무슨 말이에요? 법은 일반적 추상적 규범입니다. 일반적 추상적 규범, 일반적이라는 것은 사람을 특정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추상적이라는 것은 사건을 특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구체적 사건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이 나대지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법은 언제나 일반적 추상적인 겁니다. 이거 아닙니다. 얘는 법이 개별적 구체적이고 얘네들은 법이 일반적 추상적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던데 그런 경우 찾아오시면 제가 한 달 동안 뭐 밥술 다 대접하겠습니다. 원하는 때 아무 때나 불러주세요. 막 뛰어나갈 테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일반적 추상적입니다. 법은 무조건 일반적 추상적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구체적 사건에 따라 달리 봐야 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만큼은 법의 문제가 아니야. 법의 문제, 사실관계 문제입니다. 이 사람만큼은 나대지를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 어때요? 일반적 추상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는 개발자구에게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는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일반적 추상적 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엔 재산권이 제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보상 규정이 없다 이겁니다. 보상 규정이 없더라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밑에 공용 수용이 아닌 경우는 이쪽이에요. 제한. 사용에 문제되고 여기에 판례 본 적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없습니다. 판례 없습니다. 이쪽에 문제라는 겁니다. 이쪽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밑에 있는 수용이 아닌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보상을 하는 경우가 바로 중간에 있는 건데, 중간에 있는 거 수용이면서 직접 제약. 직접 제약을 하는 경우, 직접 땅을 뺏어 버리는 경우라고 하게 되면 보상 규정 무조건 있습니다. 무조건 있습니다. 이게 없어서 문제된 경우는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러면 보상 규정 있는 여기에선 문제가 없다 이거야. 근데 위쪽을 보시게 되면 수용은 수용인데 간접 제약입니다. 수용은 수용인데 간접 제약 발생한 게 위에 두 칸이지. 그 다음 밑에 칸 보시게 되면 수용이 아니고 제한 쪽입니다. 공용 제한 쪽이에요. 그린벨트 묶이는 건 제한 같은 경우입니다. 이런 두 가지 칸이 나눠질 수가 있더라 이거야. 그런데 위에 두 칸 중에서 중간과 가까운 부분, 밑에 두 칸 중에서 중간과 가까운 부분을 올라가게 되면
그쪽의 이름을 우리가 수용적 제약, 수용적 침해, 또는 수용 유사적 제약, 수용 유사적 침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제약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약이라고 표현한 게 가장 정확한 표현인데 판례가 수용적 침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판례는 말을 함부로 하는 거 잘 알고 계시죠? 하자의 승계라는 건 없습니다. 근데 하자 승계라고 하죠. 근데 말하기로는 분명히 소송 제기 가능합니다. 그런데 특별 권력 관계라고 하죠. 걔네들은 뭐 기판력도 막 기속력이라고 막 하죠. 말을 막 합니다. 막 하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을 쓰는 게 좋습니다. 정확한 표현을 써야지 여러분들이 체계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판례가 그렇게 말하는 건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말인지만 아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수용적 제약과 수용 유사적 제약의 상황에서는 여기서는 보상이 필요한 상황이라 이겁니다.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과실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이 안 돼요. 손해배상이 안 됩니다. 뭐가 없다고? 과실이 없다고. 손해배상은 위법 과실입니다. 손실보상은 적법 무과실입니다. 얘네들은 위법 무과실입니다. 얘네들이 위법 무과실이에요. 위법 무과실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거 그냥 둘 수 없는 애들이라는 거예요. 이거 돈 줘야 되는 애들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먼저 밑에 있는 수용 유사적 제약은 여러분 뭔지 아셨죠? 아까 나대지 그런 상황이야. 수용은 아닌데 수용에 버금가는 재산권 제약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러면 어떻게든 돈을 줘야 되는 겁니다. 배상 방법이든 보상 방법이든 돈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 길을 찾아야 된다는 이게 흠결 영역이에요. 이게 수용적 제약은 뭐야? 수용적 제약은 사법시험에 출제됐던 문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 국도 타고 가다 보면은 좀 이렇게 공장 단지 이런 거 이렇게 있으면 도로를 쭉 가고 있잖아. 도로 이렇게 쭉 가고 있어요. 가고 있으면 이제 이쪽에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있을 때가 있어. 가끔 보면 생뚱맞게 아파트 단지가 있어. 저기 왜 있지? 거기서 일하니까 집이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일로 들어가는 뭐가 있겠어요? 진입로가 있겠지. 진입로가 있어. 근데 그 진입로에서 여기에서 뭘 하고 있냐면 횟집을 하고 있는 거야. 화로 횟집을 하고 있어요. 횟집을 하고 있는데 국가가 여기다가 공익사업을 한다고 뭐 짓는다고 여기에 있는 땅을 뺏었어요. 뺏어가지고 이 아파트 주민들을 다 내쫓았어요. 내쫓았습니다. 그럼 뭐예요? 공용 수용이죠. 직접적으로 의도해서 내쫓은 거죠. 돈 주겠죠. 당연히 돈 받고 나갔습니다. 돈 받고 나갔는데 문제는 바로 이 친구예요. 이 친구. 얘 어떡할 거냐 이거죠. 이런 걸 보시게 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냥 실무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걸 토지보상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토지보상법에 보게 되면 시행규칙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얘의 배후지의 3분의 2 이상이 상실된 경우이고 그 다음에 재산적 손실의 정도를 우리가 추산할 수가 있으면 얘도 보상하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수용입니까? 사용자 아닙니까? 수용 맞죠? 그렇죠? 지금 일어난 일은 수용입니다. 여기 땅 뺏은 수용이에요. 땅 집 뺏은 수용입니다. 일어난 일은 수용인데 근데 직접 제약을 받은 건 어느 쪽이야? 여기 아파트 주민 단지들입니다. 단지 주민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직접 제약을 받았어. 근데 얘는 뭐예요? 간접적 제약을 받은 거죠. 얘 땅을 뺏은 건 아니잖아. 얘 땅을 뺏은 건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이 화로횟집의 고객들 전부야. 여기 사람이 누가 살아?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 다 나가버리면 이 사람 영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영업할 수가 없잖아. 이런 게 바로 수용적 제약입니다. 수용적 제약. 수용 자체에서 발생하는 재산권 제약은 아니라는 거야. 근데 그로 인한 파급 효과예요. 그로 인한 간접 손실이라고 부릅니다. 법적으로는. 법률 용어로는 간접 손실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걸 우리가 수용적 제약이라고 합니다. 수용적 제약. 이런 친구는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용에 따른 보상의 범위를 확대해서 얘까지 인정을 하자라고 들어가는 게 바로 수용적 침해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수용적 침해 이론. 이런 부분이 바로 뭐가 되는 거라고요? 이게 바로 손해전보제도의 무슨 영역? 흠결 영역. 그래서 수용적 침해, 수용 유사적 침해, 희생적 침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한테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런 상황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배상과 보상이 어려운 이유는 이 11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건 제가 확언할 수 있습니다.
11페이지가 있으면 배상과 보상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나머지 판례와 케이스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 그냥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집어 넣으셔서 색칠하면 끝나는 겁니다. 틀이 안 잡히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겁니다. 틀만 잡으면 그대로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다. 다시 앞으로 갑니다. 예, 이와 같은 이제 흠결 영역도 존재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제 이번 특강은 국가배상입니다. 손해배상.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래서 도의적 책임을 지면서 돈을 주겠다. 이게 바로 손해배상이다. 3월에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다. 영업정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 끝나겠죠. 무슨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까? 취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업정지가 나오자마자 그냥 바로 다음날 영업정지에 대한 취소를 제기하면서 영업 집행정지를 걸어버려요. 집행정지를 걸어버리게 되면 영업을 할 수가 있죠. 소송 도중에. 예, 그리고 소송 도중에 영업을 계속 하다가 취소 판결을 받아서 확정을 시켜버려요. 그럼 나는 영업을 사실상 정지된 경우는 사실상 없는 겁니다. 이러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영업정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또는 제기하고 집행정지에 대한 아무런 판단을 받기 전에 정지기간이 끝났습니다. 정지기간이 끝나버리면 이 소송의 목적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달성된 겁니다. 이미 달성된 거예요. 왜? 영업정지 때문에 내가 영업을 못하는 상황이잖아. 영업을 다시 하게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거잖아요. 나 지금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잖아. 그쵸? 예, 그러면 그 소송 각하가 되겠죠, 원칙적으로. 근데 그 기간 동안 3월의 기간 동안 내가 영업을 못했어. 못해서 발생한 뭐가 있겠습니까? 손해가 있겠죠. 그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게 손해배상이다. 그 다음 밑에 손실보상 보시게 되게 되면 모두를 위한 것이니까 다 같이 잘 살자고 하는 겁니다.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공공복리는 뭐라고요? 공공의 행복과 이익입니다. 공공 그러면 공익할 때 공짜와 함께 공짜입니다. 모두 함께 행복해지는 거예요. 공공복리를 위해서 모두를 위한 것, 전체를 위한 것이니까 그래서 공항을 만든다고 내 땅을 뺏어간 거니까 다 같이 부담을 져서 그 사람한테 돈을 주자는 겁니다. 공평부담의 원칙이다 라고 했죠. 공평분담의 원칙. 이게 바로 손실보상이다. 도로법에 따르게 되면 보상 규정이 있어요. 하천법에도 있고 이렇게 개별법들이라고 했죠. 개별법들이라고 했습니다. 도로 확장 공사를 한다라고 해서 땅을 뺏었습니다. 공공 필요에 따라서 공공의 행복과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땅을 뺏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줘야 된다. 공평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 예, 공익이 우선이다라고 하면서 그냥 눈 감아버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보상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 국가배상법 1951년도에 국가배상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손실보상법은 없습니다. 손실보상법은 없고 개별법의 근거를 두어야만 보상 규정이 있어야만 보상이 가능하다. 그 다음 잠시 저기를 봅니다. 우리 법령 자료를 잠깐 다시 볼게요. 8조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예, 국가배상법 8조에 보시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오죠. 이거를 무슨 뭐 특별법, 일반법 이런 얘기로 처리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명문의 근거가 있을 때는 법조로 가는 겁니다. 법조로 가는 거예요. 없을 때 이론이 적용되는 거예요. 8조를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해서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그러면 적용 우선순위가 뭐가 먼저라고요? 국가배상법. 예, 국배법이 먼저고 그 다음에 민법으로 그 다음 넘어가는 방식이다 이겁니다. 근데 뒤에 단서 보세요. 다만 민법 말고 다른 법이 있으면 그거 먼저 한다. 그거 먼저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순서 잡아보세요. 다른 법률, 국배법, 민법상 손해배상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오케이. 예, 다른 법률이 먼저다. 그러니까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이라는 게 있었죠. 그건 민법도 아니고 국배법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제일 먼저 적용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먼저. 다른 법률이 있으면 그거부터 간다. 이겁니다. 그거부터 간다. 8조 기억해 놓으시고 국가배상법이 먼저 3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국가배상법이 먼저고 그 다음에 민법상 손해배상으로 넘어간다. 그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 필요한 거는 밑에는 4개밖에 없습니다. 750, 756, 758, 760 4개만 기억하세요. 딱 필요한 것만 슬림하게 처리하고 빠집니다.
100점만 맞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150점 필요한 거 아닙니다. 100점이면 충분합니다. 예, 그러면 문제가 어려워졌는데 100점이 목표면 아니지 않느냐? 예, 뭐 형법이나 이쪽에 가면 그런 얘기를 해요. 목표를 80으로 잡거나 목표를 70으로 잡는 게 훨씬 더 득점에 있어서 효율적이다. 뭐 이런 얘기들 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지금은 또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제 지금 뭐예요? 조정하죠. 점수를 조정을 하죠. 그런데 다른 사과수와 비교했을 때 행정법 점수가 현저히 낮죠. 현저히 낮기 때문에 행정법을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받아버리게 되면 점수는 아예 하늘로 뛰어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필수로 바뀌겠죠. 예, 이제 추석 끝나자마자 발표가 나올 겁니다. 발표가 나오면 행정법은 다시 필수 과목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시점이 19년인지 20년인지 이게 문제입니다. 21년일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21년이면 문재인 정부가 이걸 바꾼 부분에 대한 효과를 향수할 수가 없어요. 최소 1년은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말씀드린 가져가셔야 이런 표현을 한 이유는 제가 어용 강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민주당 당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 대통령이기 때문에 전체 국민의 대통령이죠. 예, 아무튼 간에 아무튼 그렇게 해갖고 21년은 아닐 겁니다. 21년은 19 아니면 20일 겁니다. 필수 돌아가면 행정법은 만점 맞아야 됩니다. 만점 맞아야 됩니다. 지금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는 그 표준 점수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게 선택이다 보니까 그만큼의 시간 할애와 이게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필수 돌아가 버리면 서로 뭐예요? 진검승부입니다. 진검승부입니다. 행정법은 무조건 100점 잡아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틀릴 게 없어요. 틀릴 게. 제가 해보니까 책을 써보니까 정말 틀릴 게 없습니다. 몇 개 아닌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 문제를 푸세요. 항상 뭐예요? 이론은 간명하게, 문제는 풍부하게, 정확한 방식입니다. 문제를 푸세요. 문제가 중요한 겁니다. 예, 여러분은 결국 문제로 여러분 테스트 받는 거지, 책으로 테스트 받는 거, 이론으로 테스트 받는 거 아닙니다. 썰풀기 놀이 아니잖아. 주관식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문제를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막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있잖아요. 제일 기본은 기출 문제죠. 당연히 기출이 먼저. 근데 기출만 풀 줄 알아도 100점 나옵니다. 왜냐면 나머지 모르겠는 건 애매한 거 잠시 보류하고 기출로 OX 잡아내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 너무 당연한 거야. 이거 너무 빈출이야. 그러면 그냥 동그라미 치세요. 뭐야 이게? 아는 거야. 다시 안 봐도 돼. 그럼 나중에도 보지 마세요. 필요 없는 겁니다. 그죠? 넘어가. 근데 내가 봤을 때 좀 모르겠다. 애매한데 이거 뭐지? 이러면 체크를 하세요. 체크를 하시란 말이야. 체크를 했어. 근데 그 다음에 또 풀었어. 다시 푸는데도 정확하지가 않아. 이게 뭐였더라? 또 모르겠어. 근데 체크하세요. 체크하시라고. 오케이. 근데 3번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풀다 보니까 그때 내가 잠시 헷갈렸을 뿐 별거 아니었던 거야. 그럼 여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동그라미 치세요. 동그라미 쳤으면 다시는 보지 마세요. 그럴 시간이 없어. 문제집 아무리 500페이지 이렇게 나와도 10회독 이상은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1, 2회독 갖고는 승부가 안 걸려. 승부를 걸리면 어떻게? 모든 건 정리해놓고 들어가서 확인만 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건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때 학력고사하고 똑같아요. 학력고사는 틀리는 거 아닙니다. 틀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 왜 틀려? 답 다 나와 있는데.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사전에 다 게임 끝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알았어. 그럼 다시 안 봐요. 다시 안 봅니다. 이걸 찢지 마세요. 가위질하지,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넘기는 재미도 있거든. 이만큼 넘어가고 있다라는 속도. 오케이? 사시 공부할 때도 이만큼 되는 책을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한 3권을 들고 와. 근데 한 5시간이면은 한 바퀴 다 돌려. 나 먼저 가. 그러고 가요. 그러면 저는 이제 막 새벽까지 공부를 하고 있죠. 1시쯤 내려가면 애들이 밑에 술을 먹고 있어. 그놈은 언제나 술을 먹어. 술을 먹고 있어. 공부 다 한 거예요. 이거 2000페이지, 3000페이지짜리를 한 바퀴 돌리고 나면요. 2-3권 돌리잖아요. 머리 이미 과부하 걸려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상태가 왔어. 끝난 거거든. 사람이 하루에 쓸 수 있는 양이 있습니다. 끝난 거야. 그럼 술 먹어야 되거든.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술을 먹으러 내려간 거야. 그럼 나는 인제 공부 끝나고 내려가면 이미 걔는 뭐 대낮부터 술을 먹기 시작했는데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내려오나 이러고 먹고 있는 겁니다. 그게 왜 가능한 거예요? 반복했기 때문에. 아는 부분은 바로바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 느낌이 올 때 합격하는 거거든요. 그겁니다. 걔는 하루에 1회독씩 해요.
그럼 1년이면요 300회도 이상을 해주는 겁니다. 아무리 술을 먹어도 보이는 거. 그러니까 넘어가란 말이야. 넘어가라고. 근데 했는데 또 봤더니 뭐야? 이건 잘 모르겠어. 그럼 또 체크해. 또 체크하잖아. 3회독 들어갔습니다. 3회독 들어갔더니 이제 얘가 익숙해졌어. 그럼 어떻게? 동그라미 치세요. 동그라미. 얘 아직도 익숙하지 않아. 이거 뭐 이렇게 어려워? 또 체크해. 알겠어요? 4회독 들어갑니다. 4회독 들어가. 그러면 이거 안 봐? 봐야 돼. 왜? 2번이나 틀렸거든. 알겠어요? 2번이나 틀렸으면 2번 더 봐야 됩니다. 알겠어요? 2번 더 봐야 돼. 그러면 요번에 봤는데도 맞네. 그러면 체크하세요. 요번에 푸는 겁니다. 풀고 체크하세요. 네, 그 다음 이 친구는요. 인제 뭔지 알겠어. 그러면 체크하세요. 다음번 읽을 때 또 보고 이렇게 끝내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승부는 뭘로 거는 거예요? 문제로 승부를 거는 겁니다. 문제로. 그러니까 스토리텔링 게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험이라는 거에 철저하게 여러분들은 학문 연구한 사람 아닙니다. 예, 그 뭐 공무원 되시고 나서 심심하시면 뭐 로스쿨을 가시든 아니면 일반 대학원 가시든 가셔갖고 공부 더 하는 건 마음대로 하시고, 그렇죠? 예, 여긴 뭐예요? 여기 학원입니다. 학원은 찍어내는 곳이에요. 찍어내는 곳. 합격생만 찍어내면 끝나는 곳입니다. 그러다고 돈 내는 거지. 안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보다 막 수십 배 더 비싼 학교 가서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는 그냥 찍어내는 곳입니다. 공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로 승부를 거시면 됩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되고, 얘가 4개야. 4개. 몇? 750, 756, 758, 760. 4개야. 이거를 왜 알아둬야 되냐? 우리 시험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겠지. 뭐랑 연결이 될까? 첫 번째 750은요. 750은 공무원의 책임은 면제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공무원의 책임 중에서도 민사 책임입니까? 구상 책임입니까? 민사 책임, 외부 책임. 공무원한테 직접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이 750조의 일반 불법행위 책임 이걸 묻는 거거든. 그것 때문에 750 하나 체크. 공무원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면 750 가지고 묻는 거야. 750 가지고. 그런데 국가배상법이 이거를 막아 나서고 있는지 아니면 뚫렸는지에 대한 문제가 생긴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756 이건 사용자 배상 책임입니다. 사용자 배상 책임. 여러분 삼성 직원이 잘못하면 누구한테 손해배상 청구해? 직원한테? 삼성한테 하지. 걔들도 기관이에요. 네,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삼성 손발이 돼서 일을 한 애들이야. 그럼 삼성한테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그러면 국가하고 국가공무원, 지자체하고 지방공무원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고용인, 피고용인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용자와 근로자. 여러분 공무원 되시잖아. 여러분들도 근로자입니다. 예,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를 받는 근로자 맞고요. 근로기준법 적용받습니다. 다만 공무원법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먼저 적용받는 거고 공무원법에 딱히 없는 내용이면 근로기준법 적용받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국가, 대한민국이 내 사용자예요. 내 사용자야. 그 내가 피용자입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한 거잖아. 공무원 내가 잘못한 거잖아. 그럼 원래 누가 책임지는 거야? 사용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사용자가. 그래서 국가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는 겁니다. 그럼 뭘로 되는 거야? 756으로 되는 거라고. 756으로 되는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 되는 건데 아까 8조에서 뭐라고 했어? 국배 먼저 갑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렇죠? 민법보다는 국배 먼저 갑시다 돼 있으니까 그래서 국배 2조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2조와 연결시키는 게 756이야. 오케이? 예,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들 그 신호등 막 고장 났어. 신호등 고장 나갖고 교통사고 발생해갖고 내가 다쳤어. 그럼 국가를 상대로 지자체를 상대로 이거 758 할 수 있어요? 공작물 점유자 책임? 할 수 있죠. 당연히 할 수 있어요. 당연히 할 수 있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8조에 뭐라고 돼 있어? 국배하고 민법하고 겹치면 뭐 가자고? 국배 가자잖아. 그치? 그러니까 국배 5조 가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거랑 비교하는 거라고요. 그거랑 비교하는 거야. 그 다음에 760조 이건 뭐예요? 2명 이상입니다. 복수의 사람들이 불법 행위를 같이 했는데 그것 때문에 피해자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럴 때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이 760입니다. 이건 이중배상 관련된 문제예요. 이중배상이 몇 조에 있었어? 2조이랑 단서에 있었죠. 2조이랑 단서에 이중배상 관련돼서 다루게 되는 내용이 760입니다. 4개만 아시면 돼요. 4개만. 어려울 거 없죠? 네, 그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비교 한번 해주시면 됐고 넘어가시고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은 2개가 있단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2조가 있고 5조가 있다. 설명드린 내용이죠.
우리 헌법 29조에 손해배상에 대한 헌법상 근거가 있는데 뭐만 있었어? 직무행위만 있었죠. 직무행위. 2조 쪽만 있었습니다. 초점은 거기에 맞춰져 있다. 그러니까 5조 쪽 같은 경우에는 헌법을 근거로 인정되는 배상 청구권이 아니다. 이건 뭐라고요? 법률적 권리다. 법률적 권리니까 면책 사유 논의가 나오는 거고 거기가 핵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2조 들어갑니다. 2조 들어가면 오른쪽 상단에 요건이 7개가 있죠. 공무원의 직무행위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 법령 위반, 손해, 인과관계. 7개입니다. 그 각각의 의미 항상 문제 나옵니다. 항상 나오죠. 기본입니다. 기본 잡아 들어갑니다. 먼저 첫 번째 공무원입니다. 누가 잘못하는 거죠? 공무원이 잘못하는 겁니다. 실제로 공무원이 잘못하는 거야. 그러면 원래는 공무원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죠. 그러면 공무원은 누굴 말하는 걸까? 신분상, 즉 공무원법상 공무원만 말하는 걸까? 그러면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먼저 신분상 공무원 받고 플러스 알파 잡으러 들어간다 이거야. 플러스 알파 잡으러. 이건 광해 공무원입니다. 광해 공무원. 앞에 말씀드리기를 2009년도에 국가배상법이 개정이 되면서 누가 들어왔다고? 공무를 위탁받아 일을 수행하는 자가 들어왔죠. 이런 걸 우리가 기능적 의미의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강서구 교통할아버지 사건이 대표적인 리딩 케이스입니다. 교통할아버지한테, 그러니까 할아버지들 알바하는 거예요. 아르바이트 하시는 건데 지방자치단체가 할아버지들한테 아르바이트비를 드리고 교통경찰관이 하는 일의 일부를 맡겨드립니다. 그런 걸 뭐라 부르냐면 민간위탁이라고 합니다. 민간위탁. 사인한테 민간위탁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일을 맡으셨죠. 거리질서 확립, 어린이 보호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분이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 그러면 이분은 신분상 공무원입니까? 여러분처럼 시험 봤습니까? 그 시험 안 봤죠. 안 봤는데 이분도 국가배상법상으로는 공무원 맞다. 알겠습니까? 기능적 의미의 공무원 잡혔습니다. 됐고 우선 이걸로 기준 잡으세요. 응용은 문제 풀면서 하는 겁니다. 문제 풀면서 살은 언제나 문제로 붙인다. 그 다음에 문제 좀 어렵게 나오면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상 공무원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상 공무원 이론.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보시는데 여러분 이제 국가직을 보시면 국가공무원법 33조에 지방직을 보시게 되면 지방공무원법 31조에 보면 결격사유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아는 학생 중에서는 이런 학생이 있었어요. 실제로 시험을 합격을 했어. 5급인데 합격을 했는데 거기 걸리는 걸 자기가 그 기간 제한을 시간 그거를 잘못 계산을 한 거야. 합격을 했는데 합격이 안 돼. 합격이 안 돼. 무슨 말이냐면 결격사유 규정을 보시게 되면 국가공무원법은 33조에 69조,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법은 31조에 61조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짓을 했으면 현재 공무원이어도 공무원의 지위에 있어도 전부 당연 퇴직당한다라고 써 있어요.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이 사람들은 계속 공무원으로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신뢰를 하고 있겠지. 그 존속에 대해서. 아직까지 공무원도 아닌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이런 잘못을 했어. 그러면 시험 합격했다고 공무원 지위 인정해야 돼? 안 되거든요. 그런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한테 시험 합격했다고 공무원 임명처분을 해봐야 무효입니다. 무효야. 그럼 이 사람은 신분상 공무원인 적이 한 번도 없어. 근데 국가도 몰랐기 때문에 임용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계속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공무원 근무를 하다가 얘가 불법 행위를 했어. 그래서 국민한테 피해를 줬단 말이야. 그러면 국가가 이렇게 말해야 돼? 쟤 공무원 아닌데? 내 손발 아니야. 쟤 공무원 아닌데? 나한테 왜 이래?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행정상 손해배상 제도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행정 목적으로 행위를 하다가 불법 행위를 했으면 국가가 책임지는 겁니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 걸 뭐라고 한다고? 사실상 공무원 이론이라고 한다고. 생각을 해봐. 신분상 공무원 아니죠? 기능적 의미의 공무원입니까? 아니, 이거는 확실히 뭐가 있어야 돼요? 공무 위탁이 있어야 됩니다. 위탁 행위가 따로 있어야 되는데 따로 위탁이란 걸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얘는 신분상 공무원도 아니고 기능적 의미의 공무원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국가배상법상 공무원 인정한다.
손해배상하겠다. 그게 사실상 공무원 이론이 됩니다. 됐습니다. 넘어가시고 내려가 보시게 되면 관악구가 교통할아버지, 이건 원래 사건은 강서구 사건입니다.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한 후에 동장으로 하여금 교통할아버지 선정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이게 제 연구실 옆에 있는 초등학교거든요. 어린이 보호 교통 안내 거리질서 확립 등 공무를 위탁해서 민간 위탁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위탁은 뭐예요? 원래 위탁은 대등관청끼리 일 맡기는 게 위탁입니다. 여기에 위탁은 민간한테 하는 민간 위탁입니다. 집행하게 하던 중에 교통할아버지 선정된 노인이 그 시간에 어린이를 보호하다가 다치게 하였거나 자신의 위탁받은 업무를 벗어나서 교차로 중앙에서 교통정리를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켰다. 무슨 상황이에요? 할아버지가 팔에 힘이 없어갖고 이렇게 깃발을 들었다 놨다 했다가 한번 놓고 다시 못 올리신 거야. 못 올리셨어. 그래서 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경우에 뭐라고요? 국가배상법상 공무원 맞다고요. 그럼 지자체가 돈 준다고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요건 뭡니까? 직무행위입니다. 직무행위. 이 직무행위는 밑에 있는 집행하면서 하고 구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판례는 구별을 했다가 안 했다가 막 이래요. 여러분 기출도 했다가 안 했다가 막 이럽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구별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디테일은 문제 풀면서 해결하는 겁니다. 직무행위, 이건 뭐냐면 공법행위란 뜻이에요. 공법행위. 여기에는 원래 학설 대립이 있습니다. 협의설, 광의설, 최광의설 이런 게 있어요. 협의설, 광의설, 최광의설 이런 게 있는데, 협의설은 뭐냐면 공권력 작용만 직무행위 인정 이렇게 가는 거고, 광의설은 공법행위면 전부 인정 이거고, 최강의설은 행정작용이면 죄다 인정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가봅시다. 공법행위냐 아니냐라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국가가 행정작용을 하는데 공법행위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법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가요? 행정작용을 하는데 공법작용이 있을 수 있고 사법작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공법을 근거로 했다, 사법을 근거로 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는 공법에는 권력이라는 게 있거든. 그래서 권력작용이 있을 수 있고 비권력작용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의뢰했을 때 요것만 인정 직무행위로 그러면 협의설이야.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인정 이렇게 하면 이거는 광의설이야. 전부 다 인정 이렇게 하게 되면 최강의설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점점 이렇게 확대를 시켜가는 방식인데 중간 겁니다. 광의설. 통설 판례입니다. 뭐라고요? 공법행위면 충분하다. 반드시 권력일 필요는 없지만, 하지만 사법행위는 인정할 수 없다. 국가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행위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랑 똑같이 그냥 사경제 주체예요. 사인과 똑같은 지위에서 움직이는 거거든. 그거는 안 돼. 그건 안 되지만 공법행위면 전부 다 인정한다. 거기 판례 보시면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도 포함을 하지만 단순한 사경제 주체로서의 행위는 사법행위는 인정 안 하겠다. 이건 매번 나오는 거예요. 매년 나오는 거. 무조건 나오는 겁니다. 요건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여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뒤에 거 아세요. 그러면 이 공법행위로 갔잖아. 그 다음에 불문과를 생각하셔야 돼요. 불문과. 불문과.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권력인지 비권력인지 법적인지 사실인지 자기인지 부자기인지 불문. 오케이? 권력인지 비권력인지 법적인지 사실인지 자기인지 부자기인지 불문. 이것까지 가셔야 된다고. 근데 이제는 여기서 권력과 법적 행위를 묶든 아니면 권력과 사실행위를 묶든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하죠. 그건 다 처분이야. 그 다음에 비권력과 법적 행위, 비권력과 사실행위는 처분이 아니야. 그럼 이러에 정리할 수 있을까? 처분인지 아닌지 자귀인지 부자귀인지 불문. 맞습니다.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처분인지 아닌지 자기인지 부자기인지 불문. 그게 훨씬 쉽습니다. 오케이? 권력, 비권력, 법적 사실, 자귀, 부자기, 불문. 부자기 포함되어 있는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거를 4개로 가게 되면 처분인 거, 아닌 거, 자귀인 거, 부자기인 거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하지만 사법행위는 안 된다. 넘어가시고요. 5페이지로 가시게 되면 동작구청이
경영 합리화를 위해서 중고 자동차를 민간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잘못을 했다 이겁니다. 이럴 때 국가배상 청구 되냐? 안 된다고요. 이건 뭐예요?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사법행위입니다. 사법행위. 이런 거 말고 뭐도 있어요. 국가가 철도 운행하는 거, 그 다음에 서울시가 시형버스 운행하는 거, 그런 거 뭐 하는 거예요? 국가나 대한민국이나 서울특별시가 돈이 부족해갖고 걔네들 영업하는 겁니다. 지금 수익사업 하는 거야. 수익사업 하는 거는 이거는 사법상행입니다. 사법상행위는 안 된다. 그 다음 내려가 보시면 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갑의 위층에서 주민병은 이제 내일부터 가는 데는 이제 이 기출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할 겁니다. 지금 이제 몇몇 개 맛만 좀 보는 거예요. 위층에서 합창 단원이 살고 있는데 심야에 단원들을 불러갖고 성악 연습을 하고 과도한 소음을 발생을 시켰다. 잠을 잘 수가 없어가지고 심야 시간에 연습 자제를 요청을 했으나 묵살되었다. 이거 안 되죠, 그렇죠? 이거 되면 칼부림 안 납니다, 그렇죠? 조용히 해줘,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경찰에 신고해야죠.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와서 단속을 합니다. 경직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를 근거로 단속을 들어가는데 단속을 하면서 뭘 할 수 있냐면 조용히 하시게. 소음 발생 중지 명령이라는 하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의무부가에 하명을 할 수가 있어요. 조용히 해라. 부작위 의무부가는 하명을 할 수가 있거든. 좀 해달라고 했어요. 단속 좀 해달라고 했더니 얘가 뭐래요? 사생활 사주소에 대한 개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7급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찰법으로 가게 되면 뭐가 있어요? 경찰법상 일반 원칙이 따로 있습니다. 소공 책평비 이렇게 있는데 경찰 공공의 원칙에는 사생활 불가침 사주소 불가침 그리고 민사관계 불가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경찰관이 사생활인 사주소에 들어가면 안 되거든. 안 되기 때문에 나 조용히 시킬 수가 없는데 하고 있었어요. 결국 얘가 손해가 발생을 했다. 그래서 뭐 진단도 받고 병원도 다니고 이랬다 라고 하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 되냐 이거지. 되겠습니까? 이건 어디 걸려요? 권력, 법적, 부작입니다. 오케이. 경우의 수가 8개잖아. 8개죠? 권력이냐 비권력이냐 법적이냐 사실이냐 그 다음 자기냐 부작이냐에서 하명이죠? 하명이니까 권력인데 법적인데 부작위 쪽입니다. 걸렸죠? 그러면 국가배상 된다. 이런 결론이에요. 다음 넘어가 보시고 영하 15도의 추운 겨울날 가분 회식 후에 귀가하던 중에 새벽 1시에 지구대 부근에서 만취 상태로 주치 중에 노상에서 잠이 들었어. 그런데 이제 순찰을 나가려고 하는데 노숙자는 길에서 자면 다 노숙자죠, 그렇죠? 노숙자는 나라도 구제 못한다라고 하면서 그냥 뒀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동사하죠. 그 죽었단 말이에요. 유가족이 손해배상 청구하겠죠? 걸어봅시다. 이거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에 있는 보호조치입니다. 이런 친구들은 강제적 보호조치입니다. 권력적 사실행위예요. 이런 건 권력적 사실행위. 그러면요, 이거는 권력 그 다음에 사실 그리고 부작입니다. 걸렸죠? 직무행위 포함됩니다. 직무행위 포함됩니다. 경직법은 공법이에요. 공법이니까 공법행위 뭐라고? 공법의 근거를 둔 행위다. 공법의 근거를 둔 행위다. 똑똑 떨어져야 됩니다. 문제 봤을 때 이러나? 이렇게 하면 시간 가요. 그러면 안 됩니다. 똑똑 떨어져야 합니다. 맞고 틀리고 맞고 틀리고 바로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천 사거리에서 서울특별시장 박원순이 설치한 차량 신호기가 있는데 신호기 관리 업무는 시행령에 따라서 지방경찰청장 을에게 위임되어 있다. 그래서 신호등은 누가 만들어요? 신호등은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지자체가 만듭니다. 지자체가. 이건 지역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누가 관리합니까? 경찰이 관리하죠. 경찰이.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권한위임입니다. 사무위임이에요. 경찰이 실제로는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임을 했는데 신호기에 고장이 발생해서 진행 방향마다 설치된 차량 신호기가 엇박자를 냈다. 우선 정박부터 해야지 엇박도 먹을 수 있습니다. 이건 노래방 가서 생각하시고 그래서 극심한 교통혼란에 휩싸였는데 24시간이 지나도록 24시간 만인 10시경 녹색의 차량 신호를 보고 사거리에 진입을 했다. 사거리에 진입을 했는데 다른 방향에서 역시 녹색 보고 들어온 덤프트럭과 충돌했다. 교통사고 발생해서 상해를 입었다. 근데 여기 지금 2조 얘기하고 있지. 신호등이면 몇 조입니까? 5조입니다. 5조입니다. 신호등이면. 그런데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 신고를 하였다가. 자, 위에다가 점 찍어드렸죠.
신호기가 고장난 시점부터 사고 시점까지 하고 112 신고가 5통이나 접수했는데도 보수를 안 했어요. 보수를 안 했습니다. 2조 들어가 볼까요? 권력입니까? 비권력입니까? 비권력. 가서 그냥 수리하는 거야. 수리하는 거. 비권력입니다. 법적입니까?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자기입니까? 부작입니까? 부작입니다. 오케이. 다시 비권력, 사실, 부작위. 비권력, 사실, 부작위 괜찮아요? 괜찮아요. 증명이 포함시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부작위 문제 엄청 많습니다. 그 다음 집행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는 협의설, 광의설, 최강의설 이런 게 있었다면 여기에는 실질설, 외형설 이런 게 있습니다. 실질설, 외형설. 실질설은 뭐냐면 진짜 자기 직무를 집행해야 되는 거예요. 직무를 집행할 의사를 가지고. 근데 외형설은 그게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외관을 관찰해서 이게 직무 집행으로 보여지면 넘어가는 겁니다. 오케이? 그냥 뭐 판례 보면은 군인들끼리 뭐 놀러 갔다가 그냥 그 60 트럭 있죠? 60 트럭 커다란 거 60 트럭에 지나가는 주민들 이렇게 태워가지고 가다가 사고 났다 이런 걸로 하는데 그래 하지 말고 이렇게 보세요. 그냥 행정법은 무조건 저를 중심으로 하세요. 저는 보급병. 보급병은 운전 안 해. 알겠어요? 운전 안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급을 너무 여러 개를 맡았거든요. 여러 개를 맡아갖고 근데 수송부가 이미 오늘 다 애들이 다 아파. 어떻게? 그냥 내가 운전하고 나갔어. 그런데 제가 뭐 입고 있어요? 사복 입고 기무사 아닌데 뭐. 그죠? 기무사 아닙니다. 아주 싫어해요. 기무사. 그래갖고 기무사가 뭐 매일 저희 부대를 찾아와서 저랑 상담을 했기 때문에 인생 상담을 나한테 해달라고 그래서 많이 싫어합니다. 이제 내가 전투복을 입고 내가 보급병인데 뭐 급양대를 간다 아니면 뭐 저기 뭐 총탄 5종 뭐 이거 받으러 간다 뭘 가요. 그러면 내가 가다가 오랜만에 운전해갖고 사고를 냈네.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는 제가 뭐로 보여요? 보급병으로 보여요? 운전병으로 보여요? 저 운전병으로 보이죠? 그거예요. 당연히 전투복이고 운전하면 운전병이지. 그게 뭐 작전병이겠어? 뭐겠어? 그렇죠? 그겁니다. 외형을 봤을 때 이게 직무집행으로 보여지면 콜. 그게 외형설이에요. 외형설. 실제 직무 행위인지, 그 직무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그 직무를 할 의사를 갖고 있는지,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외형상 직무 집행하는 걸로 보여지면 패스. 그게 집행하면서입니다. 외형설. 됐습니다. 내려가 보시게 되면 다음 페이지 가셔가지고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해서 공무원의 직무행위 하는 걸로 보여지면 되는 것이다. 첫 번째. 울산 세관 공무원들의 공무원증 재직증명서 발급한 인사 담당 공무원이네요. 인사 담당 공무원인데 공무원증을 위조했다. 위조를 하든 말든 뭐예요? 이 공무원증 발급하고 하는 게 얘 일이야. 그럼 얘가 직무집행하는 걸로 당연히 보여지죠. 그죠? 당연히 보여집니다. 이거 인사 담당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고. 그 다음 내려가 보시면 아까 그 할아버지시네. 그 할아버지가 교통 할아버지 모자 완장을 차고 갔어. 그럼 봐봐. 여기 횡단보도가 이렇게 있어. 횡단보도가 있어. 횡단보도 앞에서 어린이 보호하라는 게 위탁받은 업무거든. 이 할아버지가 이거 위탁받았어요? 저기 교차로 중앙 들어가라고 위탁받았어요? 아니죠. 이 사람 실제 직무는 여기에서 횡단보도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들어갔단 말이야. 교차로 중앙에 들어가고 막 올리고 내리고 하다가 재밌어가지고 이러다가 갑자기 내려놓은 거야. 그럼 이거 직무 집행 중 맞습니까? 맞죠. 모자 쓰고 완장 차면 다 경찰 같아. 안 그렇습니까? 직무 집행 중 보여집니다. 패스. 이렇게 들어가는 게 집행하면서입니다. 외형설. 하나도 어렵지 않죠? 처음에 각만 딱 잡아놓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 과실 조금 깁니다. 너무나 기대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계신데 쉴 시간이 됐어. 1시간이 됐잖아. 그렇잖아요. 그렇죠? 1시간 됐잖아. 계속해요. 5분 복습법. 아까 하셨죠? 만약 안 하셨으면 다른 사람들은 이제 가고 국어하고 한국사하고 할 수 있는데 가서 행정법에 대한 일이 발생할 거예요. 다시 15분. 처음에 5분 뭐 하라고? 방금 우리 무슨 얘기했는지.
초반에 수용유사, 수용적 침해, 희생적 침해 이런 게 있다라고 했어. 뭐 거기서 뭐 정확한 표현은 제약입니다. 뭐 이런 건 됐어. 이런 거 넘어가도 돼. 알겠어요? 듣다 보면 계속 익숙해지니까 그런 건 됐고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 그 다음에 출발해갖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요건을 들어가서 요건을 여기까지 했구나까지 정리하시고 일어나시는 겁니다. 예. 지금 일어나시면 지옥 가요. 알겠어요? 예, 아무리 오줌 마루 참는 거야. 예, 천국 가려면 참으세요. 예, 5분 복습하시고 예, 쉬셨다가 3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